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3-4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이라는 단원을 우리 교과서 19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보면서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 시험 기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일단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이라는 단원이고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들 3-3-1이 문화 통치와 산미 증식 계획이었고 3-3-2가 1920년대 국내 민족 사회운동 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항일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고 해서 60만세운동과 신간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모아봤는데 국내에서 펼쳐졌던 활동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국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겠고 서로 연결될 부분도 있고요. 독자적으로 펼쳐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9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투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엮여져서 여러 사건들이 쭉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제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사상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920년대 이제 처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요. 역시 3.1운동은 중요하다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나 대한독립군이나 서로군정서, 군무도독부와 같은 무장 독립단체들이 여러 개 생겨납니다. 뭐 50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많다, 더 적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 당시 독립군들이 입었던 군복들은 다음과 같았을 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군들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고 대한 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연합단체를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대한 북로 독군부는 대한독립군과 대한독립군과 그리고 군무도독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너무 한반도 작게 그렇네요. 이제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공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거고 그러기에 가장 용이했던 지역이 지금의 두만강 유역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 진공작전은 결과적으로는 일본군 추격대를 만들게 됐고 이 일본군 추격대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영토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장군이 홍범도 장군, 안무 장군과 같은 대한 북로 독군부가 아까 얘기했죠. 대한독립군과 군무도독부의 결합이라고요. 봉오동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사료를 우리 학습지에 넣어놨는데 학습지에 오타가 나 있어요. 간도천변이라고 써있는데 간도천변이 아니라 봉오동 전투라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 6월 7일 상호 7시에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은 북로 사령군 소재지인 왕청현 봉오동을 향하여 행군하다가 뜻하지 않게 같은 곳을 향하는 적군 300을 발견하였고 아군을 지휘하던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여 급사격으로 적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도주하는 적을 즉시 추격하여 현재 전투 중에 있다라고 하는
1920년 6월에 있었던 독립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독립신문은 발행한 기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기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립군 역사상 첫 번째 본격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봉오동 전투였고, 이 때문에 이 봉오동 전투를 기리는 영화가 2019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목 자체가 벌써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끌었던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봉오동 전투는 결국 그 뒤에 있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뒤에 있는 사건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리는 1920년대 사건이었고, 배경은 일제가 훈추 사건을 조작한 이후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압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지금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대규모 군대가 넘어오지 못해요. 이유는 이제 중국 영토니까 아무리 일본이라도 중국 영토를 함부로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랬다가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훈춘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아마도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우리 교과서 195쪽에 보면 훈춘 사건이라고 돼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1920년 8월 일제가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은 두만강 북쪽 중국 영토에 있었거든요. 이 훈춘이라는 도시에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을 습격한 사건이다. 일제는 이를 독립군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일제는 훈춘 사건,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들이 살해당하자 조선인 독립군들이, 한국 독립군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 중국, 너네는 우리 병력이 넘어가도 크게 개념치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인 거죠. 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훈춘 사건은 실제 독립군이 벌였다기보다는 일본이 조작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본이 중국 마적은 말 타고 다니는 도적들이에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당시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정우성 나오고 송강호 나왔던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보면 만주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마적들을 일본이 매수해서 공격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을 조작한 다음에 공격당하자 모든 죄를 독립군에게 덤태기 씌워서 두만강을 건너 대규모의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입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공격했고, 일본군의 독립군을 공격했고 6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뭐 어랑정이랄지 이런 데서 싸웠던 대표적인 전투였고, 모두 대승을 거두며 우리 독립군 역사상 최대 전과를 기록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 청산리 전투,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그러죠.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했고 독립 방향 중 무장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쪽날개에 북로 군 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는 연대장 1명에 대대장 2명, 왜 1254명인 반면에 독립군 사상자는 전사 60명에 부상자 90여 명이었다라고 하는 대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지만 당시 일제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1920년 10월에 벌어지는 간도 참변입니다. 배경은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전했던 일본군이 복수를 합니다. 지금 다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앞서 보면 알겠지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두만강 북부 지방에서 벌어져요. 이 지역 북간도라고 불렸던 지역이었고 조선인 마을이 많은 지역이었죠. 결국 두 전투의 승리는 바로 간도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이 조선 독립군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간도에 있는 한국인 마을을 공격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전부 다 192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쭉 연결해 보면 봉오동 전투로부터 시작돼서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 참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사이에 훈춘 사건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끔찍했던 이 간도의 이 사건은 마틴이라는 선교사의 수기에도 남아 있는데, 잠깐만 보면 1920년 10월 31일 연기가 자욱하게 낀 마을에 가보았다.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1개 대대가 이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죽였다. 밤만 탄 19채 집 주위를 차례로 돌아보니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시체를 하나 끌어내어 뿔뿔이 흩어진 사지를 정확하게 맞추어 사진을 찍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 4번이나 다시 찍었다. 라는 선교사 마틴의 수기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이 간도참변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설도 있어요. 조정래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보면 1905년부터 독립이 될 때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광복이 될 때까지를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이 간도참변에 대한 내용도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간도참변을 대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니까 담담하게 보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도 끔찍했고 너무나도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조정래의 아리랑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결국 이 간도참변은 독립군들이 간도에서 활동하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간도에서 활동하면 할수록 독립군이 스스로도 피해를 보지만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주민들까지, 조선인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본군을 피해서 독립군 이동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립군 조직 유지와 한국인 마을의 피해를 막아오기 위해서 다수의 독립군 세력이 자유시, 러시아 명칭으로는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하게 돼요. 교과서 196쪽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간도 지방에 있었던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마을인 밀산부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일본이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였고, 그래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자유시, 스보보드니에 갔던 겁니다. 문제는 이 당시 러시아예요. 이 당시 러시아는 이제 막 우리 세계사 앞에 머플에 좀 봤잖아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끝났고,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에요. 혁명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적군도 있고요,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백군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립군들이 자유시에 온 겁니다. 우위는 적군이 우위에 있었고, 독립군 내부에서도 이 스보보드니 자유시에 온 다음에 이념 문제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주도권 다툼과 러시아 측의 독립군 강제 무장 해제 조치까지 함께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시에 온 독립군들은 사회주의를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사회주의에 경도돼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적군이 우세한 가운데 백군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기네 땅에 들어온 한국인 독립군들도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독립군을 무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네들, 그래서 강제 무장 해제 조치를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총을 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사태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쭉 다시 연결해 보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렇게 되겠죠. 결국 자유시에 더욱 계속 머물 수 없게 됐던 일부의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내려오게 됐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안정적이었던 또 일부의 독립군들은 러시아 지역에 계속적으로 남는 결과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도 참변까지 겪고 나서 돌아왔던 독립군들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지 않고 세 개의 조직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는 조직으로 각각 만들어지게 됐고 마치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똑같이 부로 끝나니까 아 이거 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 각계가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따로따로 조직들이에요. 이 각자의 조직들이 스스로 자치정부를 조직해서 군대 정치, 민간 정치, 군정 및 민정기관의 성격을 지니며 각 지역을 다스리며 군사훈련하고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이 하나의 국가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민정 역할도 했지만 의회도 설립하고 또 학교를 설립하는 등 3부를 중심으로 1920년대 후반은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가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부터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독립군의 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게 됐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학, 밤에 이제 공부하면서 계몽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세상이 전파됐고 특히 청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이보다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만주 군벌과 일본 경찰 간의 비밀 협정이에요. 이 협정을 미스야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미스야 협정은 우리 교과서 196쪽에도 나와 있고 학습지 23쪽에도 실어놨습니다. 미스야 협정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만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제4조 일제가 지명하는 민족 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은 우리 아직 북벌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1925년이니까 북벌은 1926년부터 시작돼서 1928년에 끝나거든요. 기억 잘 안 나죠? 북벌이라고 해서 누가 했냐면 국민당의 장제스가 순원이 죽고 나서 국민당을 이어받았고 당시 중국은 하나의 영토가 아니라 막 군벌들이 펑이샹, 장쩌린 이런 사람들이 각각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장제스가 북벌을 떠나게 되죠. 북벌 떠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 군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독립군들이 주로 활동했던 만주 지역의 군벌은 장림, 중국 명칭으로 장쩌린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만주 군벌 장쩌린이 본인의 권력과 또는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본 경찰과 협정을 맺은 게 바로 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내용은 그대로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 다 해산시키고 무장 해제시키고 무기와 탄약 몰수해라. 이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일제가 저 녀석 잡아라 라고 지명을 하면 만주 군벌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잡아다가 뭐하냐? 일본 경찰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한인 독립군의 무장 해제와 체포가 일어나게 됐고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위축시키게 됐던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도움구랄도에 한번 읽어보면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쩌린 사이에 맺어진 협정인데 이후 만주 지역의 관리들은 수많은 민족운동가를 체포하고 하여 일본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미스야 협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핵심 내용은 만주 지역의 군벌이 한인 독립군 단체의 무장 해제에 협력하고
무장해제에 협력하고 이들을 체포하여 일본 측에 넘기도록 한 것.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위축시켰던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죠. 자, 1925년 너무 활동하기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뒤로. 자, 그런데 1925년대는 또 20년대 중반은 또 어떤 시기이기도 했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 펼쳐지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민족 유일당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국내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분화됐는데 민족주의자는 일본에 타협하는 사실상 친일파가 된 자치론자가 있고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국외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유는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고 1924년에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순원이 중심이 됐죠. 순원이 중심이 돼서 국민당의 순원이 중심이 돼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제 공산당 회의가 있었는데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에서는 그래 지금 보면 원래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핵심 조항은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 자본가 계급과 계급 투쟁을 벌이는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과의 정쟁인데 이 코민테른에서는 이 계급 간의 투쟁보다 먼저 제국주의 국가, 약소 국가를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만드는 제국주의 국가와의 싸움이 우선이다. 제국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계층, 예를 들면 자본가 계층과도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코민테른의 결정 사항이었고 이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제1차 국공합작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벌까지 일어납니다. 북벌. 북벌은 아까 봤던 장제스가 지금 중국을 쪼개서 갖고 있는 중국 군벌들을 공격하면서 중국을 통일했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중국 국민혁명이라고도 부르게 됐고, 여기서 북벌이 그래 제1차 국공합작은 알겠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북벌은 또 우리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역시 사료가 197쪽에 교과서에 나와 있고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님 웨일즈 김산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종래의 아리랑과는 좀 다른 아리랑이에요. 그 유명한 이게 독립운동가가 님 웨일즈가 아주 유명한 작가거든요. 이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글에 북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보면 북벌군의 승승장구하는 급진격이 한창이었을 때 모든 혁명가들이 느꼈던 환희와 열광은 지금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화북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우리의 가슴은 미칠 듯이 기뻐 날뛰었던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면 김산이 하는 말이에요. 김산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는데 니 메일즈가 인터뷰하고 나서 쓴 글인데 당시 김산을 비롯한 중국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이 환희였다는 거예요. 북벌을 하자. 그래서 화북은 중국 그 황허강 있는 지역이고 넘어서 한국으로까지 가자라고 막 말하면서 전 아시아의 자유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무기를 잡고 일어서려고 2천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중국인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라는 김산의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한국 젊은이들이 북벌군의 진격에 동참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 세력에게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하던 중국 군벌 정부를 북벌로 소탕하면 이후 제국주의 타도의 열기가 그대로 한국에도 반영되리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이죠.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같이 막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가 근현대사에 들면 따로따로 한 나라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삼국의 역사를 함께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배경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은 국공합작과 북벌로 대표되는 중국 국민혁명이었고, 여기에 안창호는 대혁명당 조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1927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고, 요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는 우리 교과서 학습지 23쪽에 자료를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으로 북경 등 도시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창립되었고, 교섭과정을 통하여 1927년 11월 9일 한국독립당은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체인데 관내 촉성회 연합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중국 관내에서는 그래 하나로 합쳐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독립당 관내에 촉성회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요 중국 관내랑 만주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밑에도 있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한반도가 있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중국은 유목 민족과 본인들을 나누기 위한 성을 썼어요. 만리장성이고, 만리장성 이남 지방, 그래서 황하강이 흐르고 창장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중국 관내 지방이라고 부르고, 중국 관내 너머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만주 지방과 중국 관내. 왜 관내냐면 여기에 산해관이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에 가장 그 요새 같은 곳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중국 관내로 넘어와야 이렇게군요. 중국 관내로 넘어와야 진짜 중국이라고 봤던 거죠. 베이징도 이쪽에 있고. 자,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는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만주에서는 이미 3부가 있잖아요. 3부 뭐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있는데 이 3부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3부 통합을 망라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그래서 단일한 항일 전선 논의를 활발하게 벌였는데 결국엔 이제 하나로 합쳐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완벽하게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중국의 국공합작이 걸려입니다. 앞서 배경이 국공합작이었잖아요. 근데 1927년에 장제스가 사회주의자 공산당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상하이 사변, 상하이 쿠데타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쪼개져요. 여기에 국제공산당 회의였던 코민테른에서는 야, 지금 합작하는 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 자본가들과 합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았더니 봐라, 저들은 뒤통수 때린다, 배신한다. 그러니까 합작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민족유일당을 조직하는 방법을 둘러싸고서도 여러 단체들이 갈등을 막 겪게 됩니다. 그런 갈등 끝에도 결국 3부는 하나로 합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벌어졌고, 하나까지는 아니었지만 북만주 지역의 하나의 단체, 남만주 지역의 하나의 단체가 가끔 만들어지니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각각 만들어지게 됐고, 이 혁신의회는 1930년으로 넘어가면서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한국독립당 내에 있는 군사조직이 한국독립군입니다. 지청천 또는 이청천이라고 불리는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었던 단체였고, 반면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는 1930년에 들어가면서 조선혁명당이라고 단체명을 바꾸고, 이 조선혁명당 산하에 있는 군대가 양세봉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가의 지휘를 받았던 조선혁명군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197쪽 교과서에서는 도표로 나눠놨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하나로 합치지 못했지만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와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로 각각 통합이 되게 됐고,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 있는데 각각
군 부대를 지휘했다.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다.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은 지청천,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은 양세봉이다. 나중에 다시 1930년대 이야기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1930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편 사회주의 세력은 코민테른의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그러니까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회의에서는 하나의 국가에 당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이면 중국 공산당이 돼야 된다. 왜냐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당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라고 했고, 그래서 국외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은 대부분 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활동해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조선인들도 아주 많아요.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는 국내로 돌아가서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1925년에 만들어졌다가 28년에 사실상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사진 속의 인물인 박헌영이라는 인물인데, 나중에 해방되면서 다시 나오게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박헌영 같은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같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최근은 아니지만 2010년대 들어서 재밌게 봤던 두 영화예요. 하나는 암살, 하나는 밀정인데, 두 영화에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거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에. 어떤 공통점이냐면 암살에서는 조승우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리고 밀정에서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인물 사진을 찾다 보니까 가운데 유지태 배우도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인물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드라마 잘 안 봐가지고 드라마 이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 같은 인물이래요. 모두 다 누구냐면 김원봉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고, 이 세 배우가 같은 인물을 연기했는데 그게 김원봉이고, 김원봉 하면 내세울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라는 조직이라는 거죠. 자, 의열단은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주도하여 조직된 단체입니다. 행동 지침은 김원봉이 신채호를 찾아가서 신채호에게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단체가 활동하는 활동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만들어준 것이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개인 중심의 폭력 투쟁을 내세우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하면 민족주의자, 민족사학을 내세웠던 인물로서 조금 이제 학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굉장한 무력 투쟁론자였어요. 무력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총과 칼을 빼들어야 된다, 폭탄을 던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독립운동을 내세웠던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인 거죠. 이 조선혁명선언이 우리 교과서 198쪽에 사료가 실려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헛된 꿈을 버리고, 외교나 준비 등은 헛된 꿈이다. 독립을 찾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민중이 혁명의 중심이라는 얘기고, 뭐가 중요하냐면 폭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자. 또한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라고 주장했던 신채호의 조선 혁명선언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신채호는 나중에 가면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자를 다루고 있는 글도 지금 학습지 24쪽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무정부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인물 이회영, 신채호, 백정기는 어떤 인물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요. 쌤이 이 PPT를 준비하면서는 김원봉에 대해서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유튜브에 동영상을 또 끌고 오니까 괜찮은 거 모르겠어요. 동영상 하나는 약산 김원봉 하면 나오게 될 그 신하균이 KBS였던가요? 기억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김원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다시 틀 수 없기 때문에 기억록 김원봉 검색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식 채널로도 EBS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약산 김원봉 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통한지 4분 4초짜리 영상도 약산 김원봉 찾아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속도가 늦네요. 역시 유튜브에서 유튜브 트는 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열단은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원래는 그 김원봉 자체가 2000년 이전에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던 인물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현대사 할 때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김원봉이 해방된 다음에 서울에서 평양으로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 정부 수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다 해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도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김원봉 자체의 독립운동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은 채 2000년까지 지냈는데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대통령이 직접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지금 김원봉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못 받았거든요.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받았는데 김원봉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해서 훈장 서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정말 일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폭탄인데 오타예요. 김일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욱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지섭의 일본 궁궐 폭파 시도,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공격. 진짜 지금 두 명의 인물, 나중에 이제 1920년대에 주로 활동하고요. 20년 전반에 1932년에 김구가 이런 의열 활동 단체를 또 만들어요. 김구가 만들었던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었는데, 한인 애국단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한 분은 윤봉길 의사, 또 한 분은 윤봉길, 또 한 분은 이봉창사.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뭐 폭탄 던졌다, 공격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거 활동 나오면 대부분 다 의열단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의열단원의 활동 중에서 김상욱이라는 분은 정말 드라마틱한, 뭐 거의 영화와 같은 활약상을 보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화 밀정에서 보면 초반부에 나오는 한 10분 가량의 내용이 김상욱 열사의 내용을 실제로 이제 옮겨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담아놨는데, 역시 좀 보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밀정 김상욱 이런 식으로 치면 아마 영화 일부분을 클립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게 영화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 모티브예요.
실상은 그보다 더 했고 한번 보면서 의열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의열 활동은 1920년대 후반에 그만둡니다. 왜냐면 김원봉이 생각했을 때 뭐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지만 이 활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이잖아요. 의열단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었대요.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항상 정장을 갖춰 입고 멋있게 다니고 사진도 자주 찍고 이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죽음을 감수하고 했던 활동인들이었고 김원봉의 입장에서는 의열투쟁은 성공을 해도 자기 단원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광복을 찾을 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열투쟁만으로는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다음에 인식한 다음에 차라리 일본과 직접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항일 투쟁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김원봉과 일부 의열단원들이 당시 중국 국민당에서 만들었던 군사학교 중국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들어가서 군사교육 및 간부 양성 과정을 겪었고 졸업한 다음에는 학교 다시 설립해요. 그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고 이 간부학교에서 향후에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김원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구 못지않은 대활약을 벌였던 독립운동가인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너무 좀 취급이 그동안 박했는데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 거고 영화 암살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김원봉은 일제가 내걸었던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일제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볼 게 많은 단원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4-1 사회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